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동안 국제사회에 절대강자였던 영국은 쇠락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고, 신흥강자였던 독일은 몰라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시 승자이긴 했지만 깊은 상처에 신음해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거의 모든 전장이 프랑스 영토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럽 제국들은 세계대전의 여파로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온 신세계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었죠. 미국은 1917년이 돼서야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일본화의 유럽전선의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두 나라는 제1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또한 전쟁 기간 내내 지속된 대유럽 수출과 대유럽 유상 원조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 내혹한 현실, 그것이 입증된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양국은 무력의 기반이 없는 외교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패권국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강자의 출현을 보게 된 것이죠. 1916년 미국은 8척의 주력전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마저도 8척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28척은 있어야 한다 라며 대거 확대시켜버립니다. 하지만 2년 후 이 추가 획득 계획은 그만 취소되고 말죠. 미 의회가 주력전함 28척 건조는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며 거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대전도 끝난 시점에 필요 없이 예산을 확대해 주력전함을 28척이나 건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6척으로 계획을 축소하라. 이렇게 당시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정상 정출의 복귀라는 슬로건 아래 결국 28척의 주력전함 건조 계획은 16척으로 축소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는 당대의 어떠한 강대국 행위가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수준이었죠. 일단 기존의 8척 건항 계획보다 2배나 더 많은 16척의 주력전함 획득이 승인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 미 해군의 함대 조직 법령에 따라 1919년 7월까지 함대 구성에 필요한 156척의 각종 보조함도 건조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미 해군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세계 제2의 해군력을 자랑했던 독일 제국 해군의 위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처럼 과도한 해군력 증강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미국은 불안했습니다. 세계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던 자신을 견제하고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진 두 나라, 바로 영국과 일본 때문이었죠. 일단 이들은 모두 호전적인 섬나라였고 또한 해군 강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들이 대서양과 태평양의 그늘에서 항상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영일동맹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괜한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국제정세는 아무도 모르는 일. 만약 이들이 러일전쟁 때처럼 힘을 합쳐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에서 함께 쳐들어온다면 미국으로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해군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일본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호황에 입어 전함 8척, 순양전함 8척으로 구성된 소위 88함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일본의 이런 해군 확장 계획은 미국과는 달리 매우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본의 해군 확장 계획의 이유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야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파리 강호의 기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식민지 획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룰이라는 것이 이런 강화의 하나쯤으로 갑자기 바뀔 리는 없었죠. 그래서 열강들은 이를 대신해 국제연맹의 이름으로 식민지배나 다름없는 위임 통치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1차 세계전 이후 위임 통치령이라는 이름 아래 식민지 획득을 진행하게 되죠. 이때부터 일본은 일관성을 가지고 식민지 획득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일관성이라는 표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타이완과 펑우제도를, 러일전쟁에서 리순과 다련을 중심으로 둔 관동주를, 그리고 이에 딸려있는 남만주철도와 그의 부속 탄광들을 획득했습니다. 나아가 러일전쟁 5년 후인 1910년에는 조선도 평합해버렸죠.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산동반도의 옛 독일 권익과 중부태평양의 이른바 남양군도 역시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듯 차근차근, 아니 정광석화처럼 식민지를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시기의 일본의 식민지 획득과 통치 방식은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을 우선에 두고 식민지 경영에 뛰어들었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당시 일본은 확고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이처럼 급격하게 식민지를 확장한 국가는 없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공격적으로 식민지 획득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신제국주의적 관점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맥락을 하나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특정된 전략적 사고라는 표현입니다. 일본은 이런 사고의 관점으로 식민지 획득에 있어서도 자국의 군사적 이입에 합치되는 결정만을 근거로 하여 실행하였고 또 그 결정을 기초로 식민지도 경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기반하여 일본이 획득한 식민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 개발은 단순히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을 넘어 유독 침략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타이완의 경우 그 바로 맞은편에 중국의 푸젠성이 있고 타이완과 푸젠성 사이에는 타이완 해협이 있습니다. 이곳은 말라카 해협을 시작해 타이완 동쪽, 즉 동진해를 가르는 주요 해상 파이프라인과 함께 자국의 통상안보와 중국 진출을 위한 해상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죠. 이 점은 훗날 태평양 전쟁 당시 미해군 총사령관이었던 어너스트 킹 제독이 주장했던 타이완 우선 침공 계획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필리핀 서북에 경도돼 있던 더글라스 메가더의 완강한 반대에 의해 취소되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산동반도의 칭타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로부터 빼앗은 칭타오 역시 중국 동해안의 자오즈만에서 진안과 텐진을 거쳐 베이징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자오지오 철도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를 점유한다면 산동반도에 주둔한 지상군이 여차하면 철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베이징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군사적 거점이었죠. 생각해보십시오. 청일전쟁으로 획득한 타이완을 통한 동진아의 봉쇄, 러일전쟁으로 획득한 라오똥반도의 남만주 철도 장악, 세계대전 중 독일로부터 탈취한 산동반도의 자오지 철도 장악, 그리고 이 두 반도 사이에 놓여 지금도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전략지역인 보하이에 대한 제해권 장악, 이렇게 주요 전략지역인 타이완, 랴오똥반도와 산동반도를 차지하고 보하이에를 봉쇄할 수 있다면 일본은 바다와 육지, 세 방향의 루트를 통해 동시에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타이완을 거점으로 동진해를 봉쇄해 일단 제3국의 간섭을 차단시킨 후 육군의 한 개의 군집단은 랴오똥반도의 남반주 철도를 이용해 북쪽 방면에서 베이징으로 진입하고 또 다른 군집단은 산동반도의 자오지 철도를 이용해 남쪽 방면에서 베이징으로 진입하며 두 거점 사이에 있는 보하이를 봉쇄한 해군은 보하이만 상륙을 통해 텐진을 점령한 후 직접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들을 점령해버리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황허강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단절돼버릴 것이고 이는 중국 통일을 막아 종국에는 중국을 조공내서 점령할 수 있는 훈국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중국 침략 시나리오였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 신의 한 수와도 같은 또 다른 방면의 영토 획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제1차 세계대전 전 독일의 보호령이었던 중부태평양의 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샬 군도의 점령이었죠. 이로써 일본은 중국의 라오통 반도에서부터 산동 반도를 거쳐 타이완을 찍고 중부태평양의 전쟁기지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중고로의 접근로인 태평양 횡단 루트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안티 미국이라는 기체 아래 중국 동해에서 시작하여 동진해로 그리고 남진해의 가장자리를 거쳐 중부 태평양까지 졸지에 자신의 세력권을 중국은 물론 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 이건 역시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대륙 진출의 교두보라는 의미를 넘어 일본의 초절대 국방권의 완성을 위한 필수 요격이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1888년부터 로렌츠 폰슈타인이 그 중요성을 강조한 곳이기도 하죠. 더구나 일본 본토에서 중국 대로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한반도의 부산에서 압록강의 신의지와 단동 그리고 만주 최대 거점 도시인 펑텐호까지 이어지는 경의 철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건 역시 이미 확보하고 있었죠.
이렇듯 일본의 식민지 개발 정책은 차제의 경제적인 목적보다 군사적인 목적이 더 우선이었고, 나아가 이런 전략적인 목적에 무력을 얹어 실질적인 영토 확장의 준비 단계로 모든 것을 맞춰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는 무엇일까요? 일본으로서는 이 모든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아니 침략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구를 해군으로 보았고, 그러기에 해군력의 확장이야말로 절대 불가결한 국가정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본과 비교하기 위해 서구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지 획득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국가는 과연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식민지를 확장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인 관점, 즉 국부를 늘리기 위한 중상주의적 가치관에 종교적 가치관을 덧씌운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과 종교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군대보다는 신자본주의적 개념인 동인도 회사를 통해 식민지를 장악한다는, 그야말로 최고의 가성비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미 15세기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단 식민지 획득 자체가 너무나 늦었고, 그러다 보니 고도의 전략적 판단으로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에 합치되는 것만을 골라 전쟁을 통해 획득하는 길만을 걷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식민지에는 식민이라는 단어의 본뜻처럼 자국민의 이주를 강요하고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자국의 군대까지 주둔시켰습니다. 마치 고대 제국의 점령지 경영정책처럼 전혀 세련되지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같은 전체주의 국가이자 식민지 사업에도 뒤늦게 뛰어들었던 훗날의 독일, 히틀러의 제3제국과도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독일의 라벤스라움이 바로 그것이죠. 히틀러 역시 군사적 입지에 필요한, 즉 침략 전쟁에 필요한 전략적 지역만을 골라 외교적 사기를 통해 영토를 차근차근 넓혀나갔었습니다. 1936년 3월에는 전격적으로 라인란트에 군대를 진입, 재무장시켰고, 1936년 7월에는 스페인 내전에 간섭해 스페인의 영역을 확대시켰으며, 1938년 3월에는 오스트리아에 군대를 투입해 합병시켜버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죠. 1938년 10월에는 위넨 회담이란 대사기극을 꾸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대 탤런트를 병합해버렸고, 1939년 3월에는 다시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 에밀 하를 협박해 체코를 통째로 먹어치우고 보헤미아 모라바를 보령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슬로바키아는 괴뢰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1939년 8월에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폴란드 침공 준비를 마치게 되죠. 아니, 전 유럽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먹어치우려 중국과 태평양 요충지를 야금야금 주워 먹었듯이 말이죠. 그러나 이런 전략 거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나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절대 양쪽에 적을 두고 싸우지 말 것. 둘째, 전쟁 중 절대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 셋째, 절대 충분한 준비 없이 자주무다 강한 상대에게 도전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어떤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죠. 이들에게 절멸이라는 뜨거운 불벼락이 내리친 것입니다.
일부에서 언급한 대로 식민지 획득에 늦게 재미를 들인 일본은 해군력을 더욱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력 전함 8척과 순양 전함 8척으로 구성된 소위 88함대를 근간으로 하는 해군력 강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해군은 몇 안 되는 신함을 채워놓은 1함대, 구형함으로 편제된 2함대, 그리고 청일 전쟁등에서 노익한 낡아빠진 함정들을 모아놓은 3함대로 구성된 이른바 66함대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8함대 계획을 통해 압도적인 화력과 방어를 갖춘 1함대, 고속성과 전투력을 동시에 겸비한 2함대, 주로 야간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레 전대라 불리는 어뢰투사형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3함대로 개편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함대를 구성한 데는 최신식 전함과 순양 전함 8척씩만을 건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함대에는 또다시 함대의 주력함들을 호위할 수 있는 중순양함과 경순양함, 그리고 구축함, 이에 더해 항공정찰과 포격관찰을 위한 항공모함, 또한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함대당 수송선 및 위로보급함과 공작함이 있어야 했고, 이에 더불어 잠수함 또한 건조해야 했으니 말이죠. 이에 일본 정부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일 전쟁의 상처를 이제야 복구하나 싶었는데 군부가 다시 전쟁을 준비하려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당시 일본의 재정 상황으로는 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몰빵해야 하는 이른바 지옥같은 전시체제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만 했죠. 온 국민이 굶어도 상관없다. 쥐어짤 수 있는 모든 걸 쥐어짜야 한다. 전시에나 시행되는 국가 총동원 체제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은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 이내로 억제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였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일본은 국가 예산의 무려 32%를 전체 국방 예산도 아닌 해군의 건함 사업에 몽땅 쏟아붓게 됩니다. 이렇듯 국민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는 길. 결국 일본은 이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국민들, 이들을 위한 파멸의 전주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동시에 공격할 곳이라는 쓸데없는 위감의 해군력을 확장하려는 미국, 그리고 이런 미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한 일본, 이 둘 사이에서 엉겹결에 건함 경쟁에 말려들게 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이었죠. 이때부터 영국은 난감해집니다. 세계대전이란 급한 불은 일단 껐으나 당시 영국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4년간의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국가재정은 거덜날 대로 거덜나 기존의 함대를 유지하는 곳조차 버거운데 미국과 일본이 건함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영국으로서는 골무를 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함 경쟁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과의 경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당시 주력 전함의 척당 건조비는 그 전시대의 드레드노트급 전함에 비하면 마치 경차 판매가가 최고급 대형차 판매가로 오른 것처럼 큰 폭으로 상승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색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해군의 위상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군력 유지는 숙명이었죠. 그럼에도 이 끝도 없을 것 같은 무한 건함 경쟁에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파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역시 미국처럼 양면 전쟁을 우려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만약 2위, 3위, 4위의 해군력을 가진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영국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발을 담근 강도질은 이렇듯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법일까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결국 영국도 미국과 일본의 함대 총합보다 더 큰 해군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스펙상으로 당시에는 계획조차 없었던 일본의 야마토쿠가 비등한 N3형이라는 슈퍼전함 4척을 건조함과 동시에 당시 세계 최고의 순양전함이었던 후드급을 능가하는 G3형 순양전함까지 건조한다는 계획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코드네임 N3, G3를 불리던 영국의 거대 전함 건조 계획. 훗날 이 계획이 미국과 일본에게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체결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영국은 이런 공갈 협박 카드까지 쓸 정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낼 구멍은 있는 것일까요? 이때 영국에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었죠. 하딩은 일단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인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에 다시는 끼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상 정치로의 복귀, 이것이 그의 대선 공약이었으니까요. 그러기에 제1차 세계대전의 단초가 됐던 건함 경쟁을 더욱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도 매우 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설득과 우여곡절 끝에 마지못해 대통령이 된 그는 나는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이 직책을 맡지 말아야 했다. 라고 친구에게 고백했을 정도로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소용이 있어서도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아이러니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런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구축 조약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1921년 3월 하딕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평화를 위한 워싱턴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열강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전함을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도 전함을 만들지 않는다면 건함 경쟁이 일어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는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금주법 시대에서도 백악관에서 술을 즐겼던 애주가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끔찍히도 아내를 존경하던 마음 약한 콩초가라서 그랬을까요? 하딩이 이런 제안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힘이라는 국제정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논리로 보자면 이런 생은 거의 망상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만큼은 망상이 현실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과 영국, 일본에는 각자의 셈법과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미국은 좀 무리를 한다면 건함 경쟁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었지만 건국 이래로 고소해온 외교 노선인 고립주의라는 명분, 그리고 여론에 의해 집권 공화당이 내건 정상 정치로의 복귀라는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고, 영국은 제1차 세계대의 여파로 기존 함대를 유지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재정이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지로 데모크라스의 무드가 한창이던 일본의 문민정부 역시 군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해 건함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건함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무리였던 것이죠. 비록 하딩의 어설픈 이상주의적 발상이었지만 이것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아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의 사정과 이심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죠. 어쨌든 이런 하딕의 제안은 일촉즉발로 치닫던 당시 세계 정세에는 호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는 건조 스케줄상 미국과 일본의 전함 총량이 균형에 도달하는 1923년 즈음에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18년 후 전쟁은 결국 터지고 맙니다. 어쨌든 미국과 영국이 각자의 계산하에 기꺼이 워싱턴 체제에 참여하려고 할 때 일본은 내부적으로 더욱 복잡한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민주화라는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고 문민정부는 이 기회에 최대한 군부의 입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럴 즈음 들려온 워싱턴 군축회의 제안은 다이지로 데모크라시 분위기에 편승한 일본 문민정부에는 마치 꿈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국가재정의 32%를 차지하는 건함 예산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정 건전을 위한 희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 문제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확대 일로로 걸어온 일본 군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여겼었던 것이죠. 내각을 압박해 예산을 뽑아내고 군비를 확충해 전쟁에 뛰어들고 전쟁을 이유로 발언권을 높여 내각을 장악하거나 압박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것이 당시 일본 집권 내각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군부와 내각 간의 미묘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갑론을박 끝에 결국 일본도 군축회담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1921년 11월 12일부터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표가 모여 국제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해군 군비 제한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죠. 그리고 진통 끝에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군축조약의 체결은 일본에게는 또 다른, 아니 결정적인 국면을 불러오게 하죠. 끓어오르는 일본의 군부에 의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일본의 운명, 바로 그 얘기 말입니다. 어쨌든 각국의 입장을 보더라도 워싱턴 구축회의는 당시에는 힘과 균형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성공적인 외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미봉책이었고 미중유의 대전적으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6년 전인 1916년 제1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만일 그 당시 미의회가 주력 전함 28척의 건조를 승인했더라면, 그랬다면 아마도 이에 짓눌려버린 일본은 감히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너무나 순진했었고 영국은 패권국이라는 지위를 절대 잃지 않으려고 했으며 일본은 그네들의 꿈이었던 중국 정복과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쟁이지 구축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불안한 국제관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패권국의 덧없는 욕망, 그리고 식민지 획득에 미쳐 있었던 열강들의 끝없는 탐욕,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워싱턴 군축조약을 산산이 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조약 파기의 첫 방아쇠를 당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량한 자존심과 국뽕에 취해있던 작은 섬나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1920년대) 당시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하이에나를 싫어하던 말이죠. 그리고 그 본질은 짐승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 역시도 생존 경쟁이었기 때문이었죠.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은 만주와 중국에 대한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는 계속 쌓여나갔죠. 특히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일본이 중부 태평양의 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샬 군도를 탈취하게 됐을 때 그 분노는 마침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남양군도 점령은 서태평양에 있던 미국의 거점 필리핀에는 비수어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더구나 8년 전인 1911년 7월 제3차 영일동맹 체결로 미국은 일본을 더욱 의식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자신들이 미몽에서 깨어졌다고 생각했던 풋내기 일본이 건방지게도 승전국의 반열에까지 올라가 설치는 것을 보니 더욱 비위가 상했을 것입니다. 승전국 일본 제1차 세계대전 초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일본에 참전 요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일본이 대독일 선전포고를 구실로 독일에 조차지었던 극동의 요충지 산동반도를 점거하고 역시 독일의 보호령이었던 남양군도까지 점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되면 영국의 중국 내 통제권의 약화는 물론이고 대영제국 연방의 일원이었던 호주와 뉴질랜드의 코앞에도 일본군을 들여놓은 셈이 되어버리니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은 세계대전의 호연 아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독일의 동해함대가 홍콩과 웨이에를 점령하고 그 영향력을 인도네시아까지 끼치지 않을까, 이것이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 일본이 중국 내 독일 조차지를 공격해주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나마 일본은 자신의 동맹이라고 순진한 착각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그저 다름 아닌 인도. 영국의 인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첫 번째 우려는 그냥 무시되고 맙니다.
결국 강도를 막는답시고 집안에 더 질이 나쁜 동네 양아치를 불러든 꼴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던 영국 외에 이런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의 참전을 가장 앞장서서 강력하게 추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당시 영국의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이었죠. 훗날 영국의 총리가 되어 일본을 포함한 추축국과 절제절명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윈스턴 처칠, 즉 일본에게 아시아의 맹주가 될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안겨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윈스턴 처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어쨌든 일본에게 영국이 참전을 요청한 다음 날인 1914년 8월 5일 미국은 일본의 참전에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미 세계 패권은 대서양을 떠나 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는 대양의 패권을 지르는 새로운 강자로 미국과 함께 일본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역사는 어찌 보면 잘 짜여진 비극적 드라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부터 미국령 필리핀과 하와이는 일본으로부터 위협받기 시작했고 전 세계는 중국해를 향한 모든 주요 항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태평양 남쪽에 고립되게 됩니다. 이렇듯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불길한 조짐은 태평양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결국 미국과 영국으로 하여금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는 일본의 확장을 멈추게 할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워싱턴 군축체제로 가셔야된 것이죠. 물론 이는 하딩의 국제정세에 대한 지극히 낭만적인 식견도 한몫했겠지만 역시 그 안에는 미국과 영국의 외교정책 이반자들의 배타적인 현지심리가 교묘히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백인 우월주의라는 반인륜적인 속성도 같이 내재되어 있었죠.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미국은 워싱턴 해군 군축회담에 앞서 일본에게 두 가지 강력한 전제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강력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에서 획득한 영토에 대한 조정이었습니다. 일본이 차지한 랴오뚱반도의 기득권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21개조 요구로 획득한 산동반도의 구 독일령 조차지였던 칭다오와 자오지 철도는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억울한 이야기였겠죠. 즉 일부에서 언급했던 자신들이 계획했던 중국 침략에 대한 전략 한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일본은 칭다오의 영어권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하에 자오지 철도를 다시 중국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삼국 간섭의 트라우마를 다시 상기하며 지들도 같은 강도들인 주제에 우리 욕심만 남으란다고 억울했죠. 하지만 실질적인 힘의 논리 앞에서 일본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자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약자에게는 잔인하게 군림한다. 다시 한번 집이 비었을 때를 기다리자. 일본은 이런 관계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영국의 손에 있던 세계 패권이 서서히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이었고 자칫 요구를 거부했다가 연합국 사이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랐으며 오성운동으로 악화된 중국 민중의 여론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나마 어부지로 독일로부터 낚아챈 남양군도로도 지킨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신탁 통치로 남양군도라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것은 아무리 깡패 같은 백공국인 미국과 영국이라 하더라도 지중해 해군을 파견해 실질적으로 자신을 도왔던 일본의 공까지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름 정당했던 공까지 가로채버리면 악을 무너뜨린 연합군이라는 명분을 퇴색시킬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 이것은 어찌 보면 워싱턴 해군 군축조에게 선결 사안 중에서도 핵심 사안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일동맹의 파기였습니다. 사실 전혀 실현 가능성은 없었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은 그때까지도 영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동시에 쳐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몇 번이고 말했듯이 걱정을 위한 걱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있습니다. 그 걱정의 근거에는 영일동맹의 조항에 만약 한쪽이 제3국과 교전할 경우 동맹 양국은 즉시 참전의 의무를 진다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제3차 영일동맹의 적대국 대상에서 미국은 이미 제외돼 있었지만 미국은 이 우려를 결코 떨쳐내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미국도 이전부터는 거대한 섬나라에서 벗어나 내혹한 국제사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딩의 생각처럼 미국인들 대부분이 그 반만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당시 미국은 일본의 만주와 중국 내 행보 그리고 그들의 외교 전략 행태에 심사가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하루가 다르게 군비를 확장시키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만주를 점령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미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하고 해국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더구나 자신들을 신경 쓰이게 하는 존재가 고작 하찮은 원숭이 무리라고 낮게 취급하던 일본이었던지라 더욱 불쾌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일본을 키워준 영일동맹은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에서 체결된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간의 사국조약에 1922년 2월 6일 마침내 폐기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1923년 8월 17일에 동맹에 대한 비준서 기탁 만료일이 완성되면서 조약은 영원히 실효돼 버리죠. 여태까지 일본을 보살펴주고 키워줬던 영일동맹. 그것은 그동안 일본에게 어머님의 따뜻한 품과 같았고 아버지의 굵은 팔뚝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이 동맹에 일본이 이용된 측면도 있고 또 일본이 이용한 측면도 있지만 일본은 나름 동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을 했고 그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이 모든 것을 아쉬워할 수도 또 아쉬워해서는 안 되는 처지가 됐죠. 그래도 이미 강큰강도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일본은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만 했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은 두 개의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는 영국과 미국이 협잡한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과 동병을 상면해야 하는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든 새로 사귀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918년 11월) 미국은 해군 확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6인치급 함포로 무장한 주력전함 6척, 순양전함 6척을 먼저 건조하고 1925년까지 또다시 주력전함 28척, 순양전함 16척, 그리고 중순양함 48척 등으로 구성된 대함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제1부에서 언급한 바같이 의회 제동으로 28척의 주력전함 건조 계획은 16척으로 축소되고 맙니다. 그래도 이미 세계 2의 해군력을 과시하던 미국은 이 정도의 규모만으로도 영국을 추월하는 상황이 됐죠. 이에 영국도 손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2부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최신식 순양전함이었던 후드보다도 강력한 48,400톤급의 엄청난 배수량을 자랑하는 순양전함 G3형,
나아가 배수량이 5만 톤에 못 미치긴 했지만 일본의 야마토급보다도 시기적으로도 훨씬 앞선 18인치 3연장 슈퍼를 3개 장비하고 속도도 23노트 이상을 낼 수 있는 N3용 슈퍼전함 또한 1921년 10월에 건조가 승인됩니다. 물론 두 군 모두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으로 35,000톤을 초과하는 주력함의 건조가 금지됨에 따라 건조가 취소되긴 하지만 어쨌든 영국은 넘사벽 함대의 검수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일본 역시 1929년까지 기존의 낡은 함정으로 구성됐던 66함대 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함대의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주력 전함으로 배수량 33,800톤의 나가토급 전함, 나가토 무추, 39,900톤의 가가급 전함 중 워싱턴 군축조약으로 인해 항공모함으로 설계가 변경돼 항공모함으로 취역하는 가거와 함께 오히려 건조가 너무 많이 진행되는 바람에 항공모함의 개정이 어려워져 결국 표적함으로 쓰이고 마는 토사도 건조를 했었습니다. 또한 방어력은 좋았으나 속도가 느렸던 나가토급과 가가급, 반면 속도는 빨랐으나 장갑이 약했던 아마기급의 각 장점만을 도출해 건조할 계획이었던 42,600톤의 기급 고속전함인 기와 오아리, 오미와 스루가 등 총 4척을 더 건조하려 했습니다. 비록 기급은 기존 함선의 장단점만을 줄이다 보니 정작 주력 전함이 아닌 순양 전함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만약 기급이 완성됐더라면 29.75노트라는 빠른 속도를 가지면서 16인치 45 후경장 함포를 10문이나 탑재한 그야말로 우수한 속력과 준수한 화력을 가진 전함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미국이 건조하려고 했던 전함 사우스 다코타급만 보더라도 16인치 45경장 함포 하문을 장비하고 떡장갑을 두르고는 있었다지만 최고 속도가 23노트에 불과했고 16인치 함포 8문을 탑재한 항공모함으로 개조되기 전에 렉싱턴과 세러토가 역시 비록 속도는 32노트로 키급보다는 빨랐었지만 방어력과 함포의 개수에서 열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영국의 순양 전함 후드와 비교하더라도 후드가 장갑의 질이 우수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함포의 우경이 1인치나 작았고 함포의 개수도 2문이나 적었었기 때문에 스펙상으로는 K급이 한 수 위였습니다. 물론 일본의 전함 설계 사상과 건조 기술의 한계로 함선의 실제 성능은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말이죠. 어쨌든 K급은 취역만 했더라면 야마토급이 출현하기 전까지 일본 전함들 중 단연 최고 성능의 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워싱턴 군축조약으로 착공되지 못했죠. 그리고 순양 전함으로는 41,200톤의 아마기급 순양 전함인 아마기와 역시 항공모함으로 설계 변경돼 취역하게 되는 아카키, 그리고 건조 중 같은 이유로 중단돼 버리긴 하지만 동급 순양 전함이었던 다카오와 아타카 등 두 척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기급의 네임십인 아마기는 아카키와 같이 워싱턴 군축조약에 의해 항공모함으로 개장 작업을 하던 중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요코스카 해군공장에서 그만 파괴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선체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곧 폐기가 결정됐고 해체되어 항공모함 가가의 개장 작업에 쓰이게 되죠. 그리고 순양 전함으로 건조 중 중단된 타카와 아타코 역시 대지진으로 항공모함으로의 개장 작업이 늦어져 버리자 배수량 쿼터제라는 군축조약의 효력이 적용돼 버렸고 결국 도크내에서 해체 처분돼 버립니다. 하지만 이 두 척의 한 명은 훗날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틈새에 따라 만톤급으로 건조되는 4척의 타카오급 중순양함 중 1번함과 2번함의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죠. 그러나 당시 일본의 건항 계획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게 또다시 수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한다라는 청일 전쟁 때부터 이어진 개념에 따라 추진된 배수량, 화력, 속도, 장갑 두께 등 모든 면에서 88함대 계획 중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며 설계상으로는 야마토급과 비교될 정도의 전투력을 지닌 47,500톤급의 13형 순양전함 4척 등 총 16척으로 이뤄진 어마어마한 함대 증설 계획까지 시도합니다. 하지만 히라가 유주로 조선관에 의해 설계되고 만들어질 예정이었던 13형 순양전함 계획은 1922년에 13호를 시작으로 동급 함선인 14, 15, 16호 등 총 4척을 1927년까지 차례차례 완성한 것이 목표였으나 이 역시 1922년에 체결된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에 의해 계획 단계에서 취소돼 버립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군축 이행 완료 약속 시점인 1936년을 2년 앞둔 1934년 일본에 의해 워싱턴 체제가 깨지게 되자 군축 체제의 탈퇴와 함께 더 거대해진 야마토급 건조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죠. 어쨌든 결국 이 모든 계획이 워싱턴 군축조약에 의해 거의 취소되고 말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일본의 상황에서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일본의 재정 상황은 둘째치고 먼저 전개가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워싱턴 해군 군축 회담이 시작되기 전 일본 정부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야말로 안개 속 그 자체였습니다.
서슬퍼런 군부가 내각을 노려보던 시절, 그로 인해 내각이 허사위처럼 세워졌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던 시절, 그런 시절에 무문인사로 무려 38개월간 총리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하라 다카시가 그만 칼을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라 다카시를 살해한 자는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라 다카시를 죽인 것은 비록 군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군부의 정치 간섭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로 시작됐죠. 그것은 와라는 관념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일본인들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자신들의 권력과 그에 따른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케케묵은 일본 군부의 바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아니 전쟁으로 이끌었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 얘기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일어났던 총리 암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에피소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듯 당시 일본 군부는 육군과 해군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실의 결혼 문제까지도 그 암투의 대상이 됐죠. 당시 일본 육군의 실력자이자 조주본의 거물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히로히토 황태자의 결혼 문제로 심사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바로 황태자비 후보로 뽑힌 사즈마본 출신 군이노미야 나가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배경에는 당시 제위 중이던 다이쇼 덴노가 워낙 병약하여 나란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화족들과 범벌 세력들이 황실을 만만히 여기며 날뛰고 있던 환경이 크게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권력의 암투로까지 비화됩니다. 급기야 황태자였던 히로히토의 결혼 문제로까지 확대돼 버리죠. 이에 육군을 장악하고 있던 조주본은 같은 조주본 출신이었던 화족 이치초 사네테루 공작의 삼녀 이치초 도키코를 황태자비로 밀게 되었고, 반면 해군을 장악하고 있던 사즈마본은 사즈마 번주의 외손녀이자 반개 황족의 딸이기도 했던 군이노미야 나가코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에 조주본의 좌장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사즈마본 출신 나가코가 황태자비가 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자신의 남편 다이쇼 덴노에게 함부로 굴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몹시 미워하고 있던 황후 구조 사다코마는 이와는 정반대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지지하는 도키코마는 절대 황태자비가 되면 안 된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18년 2월 4일 일본 황실은 사다코 황후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 전격적으로 군이노미야 나가코를 황태자비로 발표해버리죠. 일이 이렇게 되자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친분이 있던 총리 하라 다카시가 발끈하던 조주본을 달래려 중대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때 하차는 민간인 신분의 총리가 건방지게 황실의 결혼 문제에 관여한다라며 앙심을 품은 미성년자 나가오카 고니치에 의해 칼에 찔려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황태자비 선정에 따른 암투의 불똥이 애꿎은 총리에게 튀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군부의 전향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었던 하라 다카시는 너무나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급기야 일본의 다이조 데모크라시도 종막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 문민정부의 중심축이 사라지고 없을 때, 그 결과 문민정부의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워싱턴 해군 군축 회담에 일단은 참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군축회담, 즉 군함을 한 척이라도 더 찍어내야 할 판국에 군함을 아예 새로 건조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에 더해 운영 중인 군함은 물론 건조 중인 군함마저 스크랩 처리하라는 것, 이런 과도한 제재에 더해 군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하라 다카시마저 죽어버리자 정부는 더 이상 군부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갑작스런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이미 고삐가 풀어져버린 군부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일본에게는 군부 통치의 비극으로 닥쳐왔고, 전 세계 평화에는 먹구름을 들이우겠죠. 그리고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은 군함 건조의 제한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육군은 머릿수로 전력을 말하지만 해군의 경우에는 군함의 숫자로 그 전력을 따집니다. 이렇듯 군함은 해군에게는 곧 권력이요, 나아가 구성원들의 보직을 담보하는 보험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군함의 건조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해상 권력 또한 축소된다는 의미였고, 이는 대륙 진출을 꿈꾸고 있던 육군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육군의 병력 감축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당시 일본 군부는 무턱대고 자신들의 주장과 불만만을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각이 이야기하는 재정 악화나 국제정치상의 문제를 그저 땡깡으로만 대처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부는 군축회담에 참여는 허용하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대미 7할론이었습니다.
일본 함대의 총 톤수 비율을 미국 함대 규모의 최소 70% 수준까지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변이 없었다면 일본은 보유 총톤수에 대한 대미 칠할론을 주장하며 미국과 협상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칠할을 얻어낼 수 있었을지도 몰랐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도청과 암호의 독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청한 일본의 외교암호를 미 국무부의 암호의 독 부서인 블랙 챔버가 해독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독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대미 칠할을 주장하되 미국이 강경하게 반대할 경우 6할로 양보하고 대신 나가토급 이번함인 무죄 완고 인정을 받아낼 것이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미국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미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일본의 협상 카드인 대미 칠할을 거부하고 양보하는 척 무죄의 폐암 처리를 일단 유보해준 조건으로 대미 6할을 쉽게 달성해버립니다. 사실상 일본의 허실을 파악하고 있던 미국의 승리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거의 다 만들어 놓은 무추를 버리기 싫었던 일본은 무추의 폐암 처리 유보 조건으로 6할, 즉 미국과 영국의 함선 총톤수 대비 일본의 함선 총톤수를 60%로 제한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인데 결국 일본은 시작부터 정보전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역사상 최고의 군축조약인 워싱턴 군축조약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첫째, 주력전함의 합계 톤수를 미국과 영국은 52만 5천 톤, 일본은 31만 5천 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7만 5천 톤으로 제한한다. 둘째, 어떠한 주력전함도 최대 회수량 3만 5천 톤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새로 건조되는 어떠한 주력전함도 16인치, 즉 406mm 이상의 함포를 탑재할 수 없다. 넷째, 항공모함은 최대 배수량 2만 7천 톤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항공기를 몇 대 탑재한 무늬만 항공모함인 것을 막기 위해 부설함포는 최대 8인치, 즉 203mm 이상을 장비할 수 없다. 또한 항공모함 합계 톤수도 미국과 영국은 13만 5천 톤, 일본은 8만 1천 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6만 톤으로 제한한다. 다섯째, 순양함이와 보조함은 1만 톤을 초과할 수 없다. 역시 새로 건조되는 순양함과 보조함도 8인치, 즉 203mm 이상의 함포를 탑재할 수 없다. 단 순양함 이하 보조함의 배수량을 각각 1만 톤 이하로 유지만 한다면 이를 전체 제한 톤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수송선 및 지연함은 조약의 모든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여섯째, 1921년 11월 10일부터 모든 주력함의 신규 건조를 10년 동안 중단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는 각각 5대 3대 1.75의 비율로 합계 톤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조약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1922년 8월 17일부터 이른바 해군의 휴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사의 어떤 해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수의 전투함들을 단 한 장의 문서로 침몰시킨 말 그대로 테이블 위의 해전이 끝나버린 것이죠. 이로써 수십 척의 기존 전함들과 순양 전함들이 줄줄이 스크랩 처리되기 시작했고 전함 용도로 건조 중이던 모든 함정들은 건조 중단되거나 항공모함 등으로 설계가 변경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조약의 빈틈을 주시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일본은 이런 국제 제재를 처음부터 지킬 생각도 또 의지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는 일본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꼼수의 달인, 아니 꼼수의 재앙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조약은 얼마 안 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잔머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화두 중 하나는 전함 무츠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건조 중이던 나가토급 이번함이었던 무츠는 워싱턴 군축조약에 대응하는 일본 해군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당시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기본 조건은 건조 중인 전함과 신규 전함 건조 계획을 전면 폐기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그대로 체결된다면 전 세계에서 16인치 함포를 장착한 전함은 딱 2척만 남게 될 사항이었죠. 바로 취역 중이었던 일본의 전함 나가토와 미국의 콜로라도급 이전의 전함이자 역시 취역 중이던 전함 메릴랜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단연코 미국이나 영국보다 16인치 함포를 장착한 전함의 수적 우세를 노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도 이미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나름 사정 아닌 사정은 가지고 있었죠. 나가토를 실층에서 활용하려면 전대를 꾸릴 동용함이 최소 한 척 이상도 있어야 한다. 이는 나가토의 보급체계도 또 공동작전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 해군은 무츠를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무츠 제작에 쓰였던 비용이나 들였던 공을 떠나 만약 무츠가 폐암 처리된다면 그나마 하나 남은 16인치 함포를 무장한 전함 나가토마저도 그 효용성이 반감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츠가 나가토와 함께 전대를 꾸려 강력한 16인치 함포로 확실히 적을 제압하는 환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16인치 함포를 장비한 전함을 보유했던 미국도 마찬가지였겠으나 일본은 이것을 거의 사생결단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츠를 그대로 완성하고 싶었던 일본 해군은 영국 시찰단을 소유기 위해 의장공사를 들이미루고 해군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까지 무츠의 함내무실로 이송시켜 이미 완성돼 취역중인 함선이라고 위장하는 등 별의별 생쇼까지 벌여가며 1921년 10월 기어코 무츠를 준공시켜 해군에 인도하게 됩니다. 당시 조약에는 이미 취역 중인 함선이 과대선 전체 톤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은 이 조항을 악용해 조약 당사국들을 속이고 무츠를 취역시킨 것입니다. 덕분에 일본은 16인치 함포를 장착한 전함 나가토와 무츠 2척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본만 16인치 함포를 장착한 전함을 2척 보유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도 그 톤수만큼 기존의 전함을 퇴역시키고 동형의 전함을 건조하겠다라는 이유로 미국과 영국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애초에 워싱턴 군축회담의 합계 톤수 비율상 일본의 보유 톤수는 영국과 미국에 대해 각각 60%였고 여기에 더해 무츠 때문에 생겨난 16인치 함포를 장비한 전함의 보유수에 대한 새로운 쿼터가 생성됐으므로 영국과 미국도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로 16인치급 함포를 가진 전함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합당한 주장이었죠. 이에 어쩔 수 없이 일본도 이를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결과는 참담해집니다. 총 톤수 보유량에서 이미 일본보다 5대3으로 앞서 있었던 미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기존의 16인치 함포를 보유한 메릴랜드 외에 콜로라도급 전함 2척을 더 건조해버렸고 역시 총 톤수에서 앞서 있었던 영국도 넬슨급 전함 2척을 더 건조해버린 것입니다. 이 바람에 척수로 따지자면 주요 가상적부였던 미국은 기존의 전함 메릴랜드와 더불어 16인치 함포의 전함이 3척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은 총 톤수는 물론 16인치 함포 전함의 수적 우회서까지 미국에 밀리게 됩니다. 거기에다 영국에게는 척수로는 가사쓸지 모르나 신기술을 적용한 넬슨급에게 기술적 우위에서 밀리게 되죠. 결론적으로 만약 일본이 욕심을 버리고 무츠를 포기했더라면 미국의 콜로라도급 2척과 영국의 넬슨급 2척은 아마 건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 해군은 달랑 무츠 한 척을 버리는 게 아까워 가상 적국들에게 신규 전함 4척을 선물해주는 재앙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꼼수를 동원해 애지중지하며 건조한 전함 무츠가 건조 이후 변변한 실전 한번 치르지 못하고 침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6월 8일 일본 해군의 전통인 구타와 가오켄이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던 수많은 수병들 중 무츠의 후방 3번 포탑에서 근무하던 수병 한 명이 절도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기소까지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급기야 탄약고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무츠는 대폭발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승조원 1474명 가운데 1121명의 승조원과 함께 침몰해 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가진 정성을 들여 만든 전함의 말로 치고는 그야말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최후였습니다. 어찌 보면 세계 최대의 전함을 자랑하며 호텔로 쓰이다 변변한 정가 한번 올리지 못하고 자살 특공으로 어이없이 침몰한 전함 야마토 그 이상으로 말이죠.
결국 1121명의 승조원과 함께 허무하게 침몰해버리고 말았던 무츠. 그러나 가까스로 살아남은 나머지 생존 승조원 353명은 폭발 사건의 기밀 유지를 위해 이후 타 함정으로 배속되지 못하고 전원 중부 태평양의 마샬 마리아나 제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원 옥새했거나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많은 배를 침몰시켰던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조차도 이런 일본군의 부조리는 침몰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1922년 2월 6일 워싱턴 체제가 선포되고 나서 일본 해군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앞서 말했듯 미국에 대한 공격은 그만두더라도 최선의 방비라고 여겨졌던 대미 칠할론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었죠. 이로써 일본 군부는 군축 조약을 주도하고 실제 협상의 실무도 맡았던 민간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됩니다. 전편에서부터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일본 군부는 일본의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건국을 했고 전쟁을 통해 국가를 완성시킨 일본에서 군부의 입김이 강해진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날에 이런 군부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일본 역사상 최초의 군축을 맞았던 것입니다. 워싱턴 해군 군축회담이 열리기 전 일본 해군이 88함대 건설이라는 장밋빛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은 3-2부에서 이미 주저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은 장찬으로 날 함대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인적 자원 확보까지 이미 준비했었을 정도였으니 이 수건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야말로 열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일본 해군 수뇌부는 정원이 100명이었던 해군 사관학교 격인 해군 병학교 역시 입학생을 300명으로 증원하였고 늘어난 함대를 운영하기 위한 갖가지 전술도 이미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국가의 안위도 아니었겠지만 사실 일본 해군이 함대를 확장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입신양명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함대의 확장만이 보직의 확대와 그에 따른 진급의 확보를 담보해주기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 체제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미래가 불투명해진 일본 해군은 내부적으로 불복을 끓기 시작했고 이 총체적 난국은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데 종국에는 조약파 함대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조약 체결의 찬성과 반대를 각각 외쳐대긴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문민정부의 무능으로 뒤집어 씌워버리죠. 그리고 또다시 런던 해군 군축조약까지 이어서 체결돼 버리자 그 불안과 분노는 마침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급기야 그 분풀이로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군축주의자 이누카의 수요시를 일단의 장교들이 암살해버립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자신들의 안위와 이기심을 위해 미쳐 날뛰는 집단이 또 있을까요? 그것도 국민의 명령에 의해 규율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군인들이 말입니다. 국가와 국민 안위는 뒤로 접어두고 무조건 자신들의 입신과 출세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군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 조국의 등골을 모조리 뽑아먹는 군대. 그런 광계 집단이었던 일본의 군부. 이때부터 일본 군부는 광견병에 걸린 개가 목줄이 풀린 채 나돌아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1930년 4월 22일) 8년 전 워싱턴에서 열렸던 세계 열강들이 영국 런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른바 런던 군축조약을 위해서였죠. 1922년 발효된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이 조약으로 당시까지 유효했던 해전의 패러다임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스시마 해전과 유트란트 해전으로 대표되는 거함 거포주에 따라 건조된 전함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함대 결전 사상이 해전의 기본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체제가 완성되고 조약국들의 해군이 휴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하드코어적인 전술은 더 이상 쓰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조약국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함정들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꼼수의 달인 일본이 있었죠. 사실 워싱턴 군축조에게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꼼수를 불 수 있는 허술한 구멍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워싱턴 조약이 체결되고 1년 후인 1923년 사세보 조선소에서 3,000톤급의 경순함 유바리를 기공했는데 이 함은 3,000톤급의 선체에 5,000톤급의 무장을 우겨넣는 등 거의 신기에 가까운 조함술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용케도 구축함급의 선체에 순양함급의 무장을 탑재시킨 것이죠. 이른바 조약형 함선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는 나름 미국과 영국과의 전력차를 메꾸는 유용한 해법이라고 인정되었고 이후 일본은 미국과 영국보다 거주성과 속도는 최악 중의 최악이었으나 화력면에서는 월등히 우수한 조약형 함선을 계속해서 건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는 각 조약국으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워싱턴 체제로 완벽하게 묶어놓았던 주력전함, 순양전함, 항공모함들은 어찌해볼 수는 없었지만 조약의 틈, 즉 1만 톤급 이하의 보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또 다른 방식의 건함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같은 종인 인간을 죽이려 애를 쓰는 짐승보다도 더한 약육강식의 처절함, 도대체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일까요? 어쨌든 이에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체결되는 바람에 도쿄에서 건조 중이던 신규 함선들을 모두 고철로 스크랩시키는 것이 아까웠던 조약국들은 이것들을 개장해 항공모함도 전함도 아닌 요상한 형태의 함선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최대 배수량을 1만 톤 이하로만 유지한다면 건조가 가능하다는 앞서 말한 조약의 틈,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배수량 1만 톤 이하라면 항공모함도 순양함도 혹은 전함도 기타 보조함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규제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들을 우리는 조약형 전함, 조약형 항공모함, 조약형 순양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함대 결전사상이라는 기존 교류 실행이 애매해지자 이때부터 각 조약국들은 다른 전술 교류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차원적 공격 개념이 시도된 항공모함 전술에 대한 고찰이었죠. 더구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항공기는 이런 연구에 더욱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항공기는 아직 초보적이었기에 그 쓰임새가 고작 항공 정찰과 포격 관측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야말로 혁신적인 무기체계였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함포의 힘에 좌우됐던 면에 의한 전장의 교류도 항공기가 주역이 되는 공간에 대한 교류로 점차 바뀔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후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말이죠. 어쨌든 더 이상 거대 주력 전함을 건조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은 항공모함 전술을 대안적 전술이 아닌 공식적인 전술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이런 흐름에 맞춰 만들어진 물건이 바로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1만 3,000톤급의 미국의 랭글리와 7,000톤급의 일본의 호쇼였습니다. 참고로 일본 해군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항공모함 건조 및 전술의 연구, 파일럿의 양성에 열심인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일 전쟁의 참가 등으로 실전 경험까지 풍부했었죠. 이렇듯 태평양 전쟁 초기 가장 노련한 함재기 조종사와 정비사, 준수한 성능의 항공모함과 그에 관한 각종 전술 교류를 보유한 국가는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 해군은 진주만을 공습했고 멋들어지게 성공시켰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거한 거포주의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함 건조에 목을 메웠다는 점이 아이러니이지만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워싱턴 체제에서는 1만 톤 이하의 보조함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조약국들은 순양함과 구축함 같은 보조함정들의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배수량 1만 톤, 함포 규정 8인치라는 제한이 존재하긴 했었지만 총 배수량에 관한 제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규정 하나만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배를 건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때문에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순양함으로 대표되는 보조함의 건조 문제가 심각한 과열 양상으로 번지게 되면서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의 실효성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이것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이에 먼저 미국과 영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1930년 4월 22일 이번에는 영국 런던에서 보조 함정에 대한 본격적인 회담을 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협상 초기의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소외됐던 일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이번 보조함 부분에 관해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대미 친할론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는 워싱턴 군축 조약에서 도청과 미국의 전세 농락당해 주력 전환 비율을 지켜내지 못하고 대미 6할런에 그친 거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이 협상에서마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결국 체결된 보조함정에 관한 보유 총톤수 비율은 일본이 7할에 육박하긴 했지만 미국과 영국이 10이었을 때 일본은 6.975일 뿐이었고, 더구나 중순영함의 비율은 워싱턴 조약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영국에 대해 또다시 60%에 지나지 않았죠. 그동안 군함에 목말랐던 영미 협상단의 의지와 전략도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또다시 협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워싱턴 때보다 훨씬 더 굴욕적인 협상이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 일본의 경제 사정으로 봤을 때 만약 일본이 미국, 영국과 동일한 쿼터를 가져갔더라도 그 조건을 모두 소화시켰을지는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국가 간의 위신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치환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과대망상적인 기싸움에서 시작된 건함 경쟁, 또다시 30년 전처럼 영국과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긴 죽기보다 싫었을 테니까요. 이때부터 일본은 영미 양국의 협잡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조약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런던 군축 조약에 참여한 미국과 영국도 불만에 차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대양을 모두 아울러야 하는 미국은 항속거리가 긴 중순영함이 더 필요했고, 세계 곳곳에 산지한 식민지 관리가 필요했던 영국은 신속히 파견할 수 있는 경순영함이 더 많이 필요했었지만 보조함도 총 톤수를 제한한다라는 규정의 신설로 이를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욕심들은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불안, 뒤이은 세계경제대공황으로 모두 한순간에 몽상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더라도 워싱턴 체제와 런던 체제는 정치와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군축 조약이었습니다. 지금도 군축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니 말이죠. 그것은 가장 성공적인 군축 조약이었고, 전 세계 해군의 유일이라는 신조어를 안겨준 그야말로 실효성 높은 군축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으로 파생된 정치적 성과 역시 만만치 않았죠. 군국주의 일본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 10년 가까이 일본의 팽창 야욕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켰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효과는 전편에서 언급했듯이 일본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육군에도 영향을 줬는데, 일본 해군이 군축 조약에 묶여 휴일을 보내는 동안 일본 육군 역시 메이지 유신 이후 처음으로 전체 병력의 4분의 1에 달하는 무려 6만여의 병력을 감축당한 것입니다. 덕분에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자신을 갉아먹고 있던 군사적 모험주의에서 한 발 비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재정 건전화와 문민을 위해 정치 현실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것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라는 브레이크의 작용이 혹여 유효했더라도 1930년대 일본을 생각한다면 이 체제는 단지 일본의 침략 야욕을 잠시 억눌렀을 뿐, 억누른 힘이 오히려 향후 더 큰 폭발을 일으키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추진차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 일본 군부의 불만은 어떻게 하든 폭발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두 번에 걸친 협상에서 대미 7할런이 부정당하고 꿈에도 그리던 88함대 건설이 좌절된 일본 해군, 군축을 주장하고 주도했던 문민 정부로 인해 얼떨결에 조직의 축소라는 쓴맛을 봐야 했던 일본 육군, 이들은 이후 문민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은 끝났다, 이제 쇼와 유신을 단행할 때다 라는 말이 서슴지 않게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정치의 아이콘이 돼버린 군부 쿠데타, 이때부터 일본군은 쿠데타의 망령이 항상 존재하는 근본 없는 군대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때맞춰 중국의 정세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 장제스의 주도에 통합된 중국 국민당은 민족주의를 슬로건으로 걸고 북보를 단행하기 시작했고, 이에 중국 대륙 전체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본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죠. 중원을 통일한 중국의 다음 목표는 바로 만주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일본이 공들여왔던 중국 진출의 꿈이 모든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무너진 줄 알았던 러시아 역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재건되기 시작했고, 그들 역시 만주에 대한 자신의 세력권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여기에다 세계대전 후 활황하던 경제의 거품까지 꺼져버리자 일본 경제는 맥없이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변변한 식민지가 없던 관계로 물건을 팔 시장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의 땅, 만주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 암흑의 시대, 식민지를 착취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던 부도덕한 시대,
그 시대 일본은 그야말로 새로운 악의 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24일 검은 화요일로 불리우는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시작된 미국발 대공황까지 터지게 되자 일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고 결국 1931년 9월 18일 만주를 침공합니다. 이에 가까스로 평화를 지탱해주던 워싱턴 체제마저 와해되기 시작하죠. 이렇듯 마지막 남은 전쟁의 안전장치까지 없어지게 되자 결국 인류는 또 다른 아마겟돈 제2차 세계대전의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1차 세계대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유럽에서 또 아시아에서도 지옥문이 열리게 되죠. 하지만 당시 일본과 독일은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세상이 도래한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소련이 대두 미국발 경제공황 그리고 워싱턴 체제의 파국과 허수아비 같은 국제연맹의 침묵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이때부터 거침없이 진행되는 끝도 없는 전쟁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류는 또 다른 재앙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1934년 12월) 일본은 기어코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을 탈퇴하고 건함 경쟁에 재시동을 거는 무조약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약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구 일본 해군의 상징 7만 톤급의 초대형 전함 야마토와 무사시의 건조였죠. 이때부터 진주만 공습과 산호 해전에서 활약한 항공모함 쇼카쿠와 지카쿠도 건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척에 달하는 구축함과 수십 척의 잠수함도 새로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신형함의 건조는 계속 진행되는데 일본 해군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죠. 무조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조약에 의한 제한에서 해방되자 모든 면에서 해군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크기의 형태로 전투함들을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함정별로 보면 전함으로는 야마토급 1번함 야마토와 2번함 무사시, 미드의 해전결과 항공모함 부족으로 설계 변경됐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실상은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항공모함으로 회조됐던 시나노 등 야마토급 전함 3척이 제일 먼저 건조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항공모함 역시 차례차례 건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항공모함도 이젠 조약의 규제 따윈 없어지게 됐죠. 그러나 여기서 의외인 점은 일본은 이상하리만큼 태평양 전쟁 기간 내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항공모함을 전함은 물론 구축함과 잠수함 등 여타 보조함정과 비교하더라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했던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인력, 물자 부족 및 작업 공간의 부족, 더불어 항공기 및 조종사, 항공 정비원 등의 부족이 그 점을 더욱 악화시킨 면도 있었겠지만 그나마 항모 기동부대의 전력이 나름 건재했던 전쟁 중반기에도 일본의 항공모함에 대한 인식은 그리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아마도 일본 해군에 깊숙이 뿌리 박혀있던 수성함에 의한 함대 결전사상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야마토급 전함의 건조 당시 그때까지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던 460mm급 함포를 야마토급에 9문이나 탑재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야마토급 전함은 오직 함대 결전 사상을 위해 만들어진 전함이었기에 미 해군과 함대 결전을 벌였을 때 화력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가지기 위함이었죠. 즉 파나마우나 통가 문제로 야마토급과 같은 거대 전함을 보유하지 못하는 미 해군에게 이 거대 전함의 함포야말로 무시무시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필살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때까지도 스즈마 해전에 승리하는 망령에 혼입하려 함대 결전사상과 거함 거포주의 전략에 따라서만 움직여온 일본 해군. 이들에게 함대 결전사상의 총화, 거함 거포주의 상징인 야마토급은 그야말로 고배 그 자체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유 등으로 일본 해군은 야마토급이라는 460mm급 함포를 탑재한 초대형 전함의 건조를 결정한 것이었겠지만 정작 상징이었던 함포의 설계와 제조, 장착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이 사용하는 가장 큰 함포는 410mm였습니다.
하지만 야마토급에 장착될 신형 함포는 그보다 구경이 50mm나 더 커지는 바람에 포탄의 중량도 50% 가까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죠. 그에 따라 포신과 포탑도 거대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탑 한 개의 중량이 무려 3,000톤에 육박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일본 해군의 주력 구축함 배수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거함을 기동시킬 고성능 보일러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당시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보일러를 제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920년 영국 야로사가 소형 함용으로 개발한 야로식 보일러를 모방한 로 함버식 보일러라는 짝퉁 중유 보일러를 탑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일러의 조약한 설계에 따른 낮은 성능은 결국 과거를 걸어봤자 최대 속도를 27노트 이상 낼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렸고, 이로 인해 야마토급 전함의 항해 성능을 일반적인 탈조약형 전함이 아닌 한 세대 뒤진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수준으로 멈춰버리겠죠. 그야말로 극악의 성능과 연비에 뒤뚱거리는 쇳덩어리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마토급은 항공모함과의 원활한 함대 기동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되죠. 물론 야마토급이 실전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당시에는 이미 일본의 항모기동부대의 전력은 거의 소진되고 없어졌지만 말입니다. 결국 야마토와 자메한 무사시는 실제 전투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함생을 마치게 됩니다. 미국 전함의 한포 한 번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전함도 아닌 그저 항공기의 공격만으로 격침되고 말았던 것이죠. 항공기에 대한 대공 방어력은 물론 회피기동조차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야마토급의 폐해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야마토급의 건조 당시 일본 해군은 이 거대 전함의 건조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답시고 최고 기밀로 취급하는 바람에 설계에서부터 진수 때까지 야마토급의 건함 기술자 및 노동자들 역시 함이 완성될 때까지 제대로 집에 가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에 구운을 걸고 한 척당 당시 국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1억 4,287만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화 기준 무려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조한 세계 최대의 전함. 말 그대로 일본 국민의 피와 땀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자부하던 전함.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야마토급 전함, 이 멍텅구리 함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일본 해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본 해군의 상징, 아니 커다란 피규어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일본인들의 이상, 그들만의 자부심, 그리고 본래의 건조 목적과는 달리 다만 일본 해군의 고급 호텔, 고급 여관의 구실 말고는 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낡아빠진 함대 결전사상의 산물이었던 야마토급 전함. 이 거대 전함은 결국 거항 거포주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말로 스테다 쓰러진 마지막 공룡의 죽음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기 이미 해전의 패러다임은 거항 거포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항공전력의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거대 전함 야마토 무사시, 그리고 신하노의 최후, 이 이야기는 추후에 따로 리뷰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해군은 이런 식으로 함대 결전사상에 맞춰 대형 전함의 건조에만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상대적으로 항공모함의 건조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의 효용 가치를 다시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죠. 그러나 개전 초반 일본 해군은 진주만 공습에 참가했던 정규 항모인 아카키, 가가, 소류, 히류, 쇼카쿠, 지휘카쿠 등을 포함해 크고 작은 항공모함을 무려 10척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항공모함의 탑재하기 위해 개발한 신형 영식 함상 전투기는 개전 당시 미국의 함상 전투기였던 해군의 F-4F 와일드캣, 그보다도 더 구식이었던 육군의 F-2A 버펄러, 그리고 P-40 워워크와 비교했을 때 엔진 출력과 기체 내 구성, 방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승력 및 선열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특유의 정교한 매뉴얼에 의한 거친 훈련과 중일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은 조종사의 실력은 이미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이었죠. 이에 반해 당시 미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렉싱턴, 세라도카, 레인저,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와스프, 호넷 등 7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유럽 전선의 동향에 따라 유럽으로 자주 차출됐었기 때문에 태평양에서의 전력은 항상 들쭉날쭉했었습니다. 이에 훗날 미국의 무시무시한 공업력으로 무려 24척이나 추락하게 되는 SX급 신형 항모가 있긴 했었지만 이는 아직 건조 중인 상태였었죠.
여기에 더해 조종사들 역시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면에서 볼 때 일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전력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전력에 비해 객관적으로 한 수 위였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충실하게 마련된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어디까지나 함대 결전을 위한, 다시 말해 전함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용됐을 뿐 일본 해군은 처음부터 항공모함 전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운영하지도 또한 주력권으로 삼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은 어처구니 없게도 수많은 해전에서 이 소중한 전략 자원인 항공모함을 고작 미 함대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쓰기까지 했죠. 이건 역시 전함에 의한 함대 결전 사상만을 신봉하던 융통성 없는 일본 해군 수뇌부의 적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작 항공모함을 집단 기동부대로 활용하고 이에 투사된 대규모 항공기로 항공전술의 백미를 보여준 진주만 공습, 이런 신개념의 전술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것은 일본 해군이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난맥을 뭐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여기에 더해 일본은 다른 함정의 전술 개념도 진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구축함에 대한 장비의 탑재와 전술 운영을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일본 해군은 스즈마 해전 때부터 구축함 부대의 수레 공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속으로 바다 위를 달릴 수 있는 구축함을 대량으로 건조하기 시작했고, 취역한 모든 구축함에는 당시 일본 해군이 자랑하던 최첨단 병기인 산소어뢰를 대량으로 탑재시켰습니다. 참고로 산소어뢰는 이전까지의 어뢰에서 사용하던 압축 공기 대신 산소 그 자체를 추진체로 사용한 무기로 같은 크기의 종전의 어뢰와 비교할 때 속력은 10노트 이상 빨랐고 사거리는 2배로 길었으며 폭발력도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가진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구축함들의 이런 발군의 위력을 가진 신형 산소어뢰를 무리하게 장비한 탓에 전부 다 월등한 수레 능력은 가질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뢰보다 더욱 커진 신형 산소어뢰의 탑재로 인한 함내 공간의 부족으로 함대 방공을 위한 대공병기는 거의 탑재하지 못하게 되죠. 그 결과 미 함재기들의 공격에 대한 함대 방공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축함들의 대공병기의 부족으로 일본 해군의 전함, 항공모함들은 태평양의 모든 전역에서 그만 대학살을 당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구축함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이처럼 일본 해군은 전력의 중심이 항공모함으로 바뀐 새로운 해전의 패러다임을 전혀 따라가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 기동함대를 주체로 한 대규모 항공 공격을 장안해 진주만 공습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일본 해군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현대해전, 아니 현대전쟁의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한 패착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잠수함 운용에 관한 전략과 전술에서도 판단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럽 전선에서 독일의 유보트가 연합국의 상선을 무차별 공격해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일본 해군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입증된 전략, 전술적 가치를 모두 무시해버렸죠. 만약 일본도 독일처럼 잠수함을 이용해 미 해군의 수송부대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미 해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했더라면 아마도 미국의 태평양 전쟁 수행은 매우 고달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잠수함 역시 단지 함대 결전의 용도로만 생각하고 건조했을 뿐 승조원들도 그에 따른 전술 교류로만 훈련시켰고 보급로를 적극 차단하는 통상 파괴 전술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인식이 이러다 보니 자신들의 통상 항로를 보호하는 대잠수함 전력 또는 연안방어 등의 임무를 맡은 해양경비대는 거의 실체하지 않았었죠. 반면 미 해군은 잠수함을 총동원해 일본의 보급로를 철저히 유린하고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를 위해 가토급 잠수함을 27척, 말라오급 잠수함을 무려 128척이나 생산했죠. 이 결과 이들 잠수함을 이용한 미 해군의 통상 파괴작전으로 침몰한 일본 수송선은 무려 1200척이 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은 전쟁 수용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연안해역까지 진출한 미 해군의 발라오급 잠수함 아처피시는 마무리 공정과 함재기의 인수를 위해 구례기지로 이동 중이던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이자 야마토급 산보함인 7만 3천 톤의 신한호를 격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어찌 보면 미국의 태평양 전쟁 승리의 숨은 수훈갑은 잠수함 부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해군은 왜 잠수함 전대를 통상 파괴 작전에 투입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유보트 때문에 지옥의 문턱까지 갔었던 영국의 상을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넌센스 중에 넌센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의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융통성 없이 점감 요격작전의 모든 것을 올인한 함대 결전 사상에 미쳐 있었던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일본 해군의 수뇌부들 때문이었죠.
잘못된 작전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를 일깨우는 대목입니다. 철학은 군사작전에도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무식하게 만들어낸 난맥은 함대 결전이라는 전술교류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오류는 일본 해군의 지휘권 및 인사 문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 해군의 지휘권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함대 결전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당시 함대 결전을 최종기한 책임지는 곳은 연합함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함대라는 조직은 차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일단 조직이 상술화된 지 너무 오래된 터라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또한 일본 해군의 모든 함선에 대한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연합함대 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천황의 직속기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급기관인 해군 군령부도 통제할 수 없는, 나아가 독립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각 함대에 군림하는 그야말로 옥상 위에 따로 존재하는 공룡과 똑같은 상분 조직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는 개별 함대가 독립적인 작전을 구사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맙니다. 이 중 각 함대의 사령관이 가져야 함선 지휘권을 연합함대 사령부가 중복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예를 들어 작전에 나간 함대의 작전권은 함대 사령관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함대에 소속된 개별 함선의 지휘권은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가지고 있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 계통에 혼선이 빚어져 작전 수행을 종종 망쳐버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함대 사령관의 함선 운영에 대해 연합함대 사령부의 간섭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이죠. 생각해보십시오. 급박한 교전 상황에 들어간 함선의 함장 입장에서 두 지휘 계통의 다른 명령에 우왕좌왕해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함장은 그저 주저앉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작전을 위반 지휘해야 할 지휘관 및 예하장교의 인사 관리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함대 결전 사상이 중시에 따라 중요한 전력이었던 조종사를 제외한 항공모함의 비행 관련 참모나 항공기의 관리, 정비 등의 임무를 맡은 참모들은 소규모 함대의 한직으로 발령되기 일쑤였고, 대신 항공평과는 별 관련이 없는 포병과나 수레병과 출신 참모가 단지 진급이 필요한 경력관리 차원에서 항모기동부대의 참모부직에 선임되는 실태였습니다. 소위 전통적으로 전문 병종이라 불리는 해군의 특징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막장 인사 조치가 횡행했었던 것이죠. 이 역시 파벌과 영공 소유를 중시하는 일본군 특유의 구시대적 인사 문화에 더해 함대 결전이라는 전략 목표에 따라 포병과나 수레병과 장교에게 먼저 진급 및 보직 인사 혜택을 주는 함대 결전 특화 장교 우선 정책이라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발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해군에서 출세의 지름길을 타려면 함대 결정 교류에 관련된 병과를 선택하고 천황 직속 기관이었던 연합함대 사령부의 참모 휘장을 달아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폭망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일본 해군은 워싱턴 해군 군축 지역에서 탈퇴한 이후 국민의 피와 땀을 담보로 신형의 건조를 독려한 끝에 진지한 공습이 진행되던 시기인 1941년 12월까지 전함 10척, 항공모함 9척, 중순양함 18척, 경순양함 18척, 구축함 90척, 잠수함 55척, 수레전과 특무함 150여 척, 항공기 1177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해군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동원된 적이 없었던 대병력이었죠. 뿐만 아니라 일부 전함과 순양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함선과 항공기 등 거의 모든 무기체계들은 최신형이었고 성능 또한 매우 우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순영월에 걸쳐 맹훈련을 거듭하고 실전까지 경험한 승조원들의 숙련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함대 결전을 위해서만 장비되고 훈련됐으며 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였습니다. 결국 1872년부터 1945년까지 73년 동안 존속되었던 일본 제국해군과 연합함대는 그만 몰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일본의 절멸적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실패였습니다.